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백만 개의 별들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별들 사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빛조차 삼켜버리는 우주의 괴물, 블랙홀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 중 일부는 우주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인 원시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블랙홀이 무거운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측 결과들은 이상한 점을 보여줍니다. 우주 초기 빅뱅 직후에 이미 거대한 블랙홀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자라 있었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크기였습니다. 시간이 시작되던 그 순간에 태어나 지금도 우주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지 모르는 최초의 블랙홀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우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한 독일군 중위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낸 이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죠. 그 편지에는 막 완성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기초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위의 이름은 칼 슈바르츠 실트, 천재적인 천문학자였습니다. 슈바르츠 실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놀라운 해답을 찾아냈죠. 그의 계산은 구형 물체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슈바르츠 실트는 극단적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별이 충분히 작고 밀도가 높아지면 그 중력이 너무 강해져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지점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 나중에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게 될 경계였죠.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실제로 존재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학적 호기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슈바르츠 실트는 전쟁에서 걸린 피부병으로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그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1964년 로켓에 실린 가이거 계수기가 대기권 밖에서 강렬한 X선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100조짜리 방향에서 온 이 신호는 시그너스 X-1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과학자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위치에는 눈에 보이는 별이 없었으니까요. 더 정밀한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X선호는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척도로 변했습니다. 이는 크기가 일반 별보다 훨씬 작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동반성의 궤도를 분석한 결과 이 작은 천체의 질량은 태양의 15배나 되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시그너스 X과 웸은 블랙홀이었습니다. 슈바르츠 실트가 참호 속에서 예측했던 그 괴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겁니다. 1967년 물리학자 존 힐러가 이 천체에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순간부터 이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용어가 일반화되었습니다.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의 과정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거운 별이 핵융합 연료를 다 소진하면 중력을 견딜 힘을 잃습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의 3배 이상이면 완전히 붕괴되어 블랙홀이 되죠. 초신성 폭발로 바깥층은 우주로 날아가고 중심부는 극도로 압축됩니다. 시공간이 찢어지고 구부러지면서 사건의 지평선이 형성되죠. 이 경계 너머로 들어간 것은 무엇이든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에만 1억 개의 항성 블랙홀이 숨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 작고 어두워 찾기가 어렵죠.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12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은하의 중심에 숨어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죠. 2019년 4월 10일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흐릿하고 불분명한 주황색 고리 이미지였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촬영된 블랙홀의 모습이었습니다. 5년 이상의 연구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었죠.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라는 전 세계 8개 전파 망원경을 연결한 거대한 관측 시스템의 성과였습니다. 목표는 천여짜리 은하단의 M87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었습니다. 지구에서 5,500만 광년이나 떨어진 거리였지만 그 질량은 태양의 65억 배에 달했죠. 엄청난 크기 덕분에 먼 거리에서도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2017년 4일간의 관측 데이터는 하드 드라이브에 담겨 물리적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거든요. 2년간의 데이터 처리 끝에 불가능해 보였던 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곧이어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 블랙홀 이미지도 공개되었습니다. 지구에서 2만 5천 광년 떨어진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죠. 우리 은하의 뛰는 심장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초대 질량 블랙홀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해진 걸까요? 톤 618이라는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60억 배에 달합니다. 우리 은하의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무겁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거대 블랙홀들이 우주 초기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빅뱅 직후 수억 년 만에 발견되는 초대 질량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별이 죽어서 만들어진 블랙홀이 점차 물질을 삼키며 커졌다고 가정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 개의 작은 블랙홀이 합쳐졌다는 가설도 있지만 그런 만남이 충분히 자주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직접 붕괴 블랙홀이라는 개념도 제시되었습니다. 별의 죽음 없이 초기 우주의 물질이 직접 붕괴하여 블랙홀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성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우주 전체의 초대 질량 블랙홀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천재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1962년 옥스퍼드 대학의 한 학생이 계단에서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 술을 끊으라고 조사했죠. 하지만 증상은 악화되었고 검사 결과 근위 축성 직사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21세의 스티븐 호킹에게 2년의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킹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55년을 더 살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호킹은 블랙홀 연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사건의 지평선이 나중에 더 작아질 수 없다는 규칙을 제시했고 블랙홀이 복사를 방출하며 증발한다는 호킹 복사 이론을 발표했죠. 하지만 호킹의 관심은 항상 우주의 시작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랙홀 연구가 빅뱅 이해에 영향을 미쳤고 빅뱅 연구가 블랙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호킹은 급진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주의 시작에서 새로운 종류의 블랙홀이 탄생했을 거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원시 블랙홀이라 불리는 이것들은 별의 죽음이 아니라 빅뱅 자체에서 직접 만들어졌다는 거죠. 빅뱅 직후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찬 극도로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우주의 크기가 순식간에 1000억 배로 팽창했죠. 이 과정에서 에너지 밀도에 미세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밀도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더 밀도가 높은 영역은 자체 중력으로 붕괴하기 시작했죠. 호킹은 이런 붕괴가 계속되면 특이점이 형성되고 사건의 지평선에 둘러싸인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빅뱅 후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주 전체에 원시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크기는 다양했죠. 종이 클립 질량의 10만 분의 1부터 태양 질량의 10만 배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아한 이론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원시 블랙홀이 정말 존재했는지, 지금도 존재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형성되었는지, 정확히 얼마나 많은지, 어떤 크기인지 알 수 없었죠. 일부 과학자들은 원시 블랙홀이 암흑 물질의 정체일지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주의 27%를 차지하지만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신비로운 물질이죠. 만약 원시 블랙홀이 암흑 물질이라면 우주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시공간의 작은 구멍들인 셈입니다. 2008년부터 페르미 감마선 망원경이 하늘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호킹 복사로 증발하는 작은 블랙홀의 감마선 폭발을 찾기 위해서죠. 하지만 거의 15년간 유의미한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탐색도 진행되었습니다. 원시 블랙홀이 지나가면서 뒤쪽 별빛을 왜곡시킬 거라는 예측이었죠. 하지만 이 방법도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의 존재도 단서가 되었습니다. 만약 원시 블랙홀이 많았다면 이런 별들을 포획하고 파괴했을 텐데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건 원시 블랙홀의 수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동안 원시 블랙홀 이론의 미래는 암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라이고 중력파 관측소가 두 개의 블랙홀 충돌에서 나온 중력파를 감지한 겁니다. 충돌한 블랙홀들은 각각 태양 질량의 30배 정도였습니다. 이상한 점이었죠. 일반적인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지기엔 너무 크고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 하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시 블랙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계산 결과 대부분의 원시 블랙홀이 비슷한 질량을 가졌다면 라이고가 관측하는 충돌 빈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래된 이론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진 순간이었죠. 시뮬레이션 연구들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태양 질량의 1.4배 정도 되는 원시 블랙홀들이 암흑 물질을 대체한다면 최초의 별과 은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 초기에 이미 존재했던 이 블랙홀들은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겨 밀도를 높였을 겁니다. 그 중력 우물 주변에서 최초의 별들이 태어났고 점차 은하로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원시 블랙홀 자체도 물질을 삼키며 커져서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되었을 거고요.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모든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들은 우주 탄생 직후에 뿌려진 씨앗에서 자란 셈입니다. 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블랙홀이 존재했고 그 블랙홀들이 별과 은하의 탄생을 도왔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죠. 앞으로 더 많은 답을 찾을 도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만 망원경은 최초의 별과 은하를 관측하며 원시 블랙홀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발사될 리사는 우주 기반 중력파 검출기로 원시 블랙홀 합병을 직접 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원시 블랙홀은 여전히 가설입니다. 하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풀 열쇠를 쥐고 있을 겁니다. 우주 최초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하와 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말이죠. 시간의 새벽에 태어난 이 작은 특이점들은 138억 년을 떠돌며 우주의 역사를 함께 써왔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갇힌 비밀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우주를 관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최초의 블랙홀이라는 미스터리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태양계 어딘가에도 원시 블랙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9번째 행성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건 행성이 아니라 테니스공 크기의 블랙홀일 수도 있죠. 우주는 여전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신비롭고 더 놀라운 곳입니다.